이제 와서 뭘 배우랴.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사토 하루카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의 일주기가 막 지났다. 72년 인생, 그중 50년 가까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존재가 사라진 후 세상은 온통 낯설고 불안한 회색빛이었다.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남짓 떨어진, 한때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한적해진 사쿠라가와의 오래된 2층 목조주택.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그 흔적들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처럼 하루카의 어깨를 짓눌렀다. 베란다 구석, 먼지 쌓인 뜨개질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부터 유일하게 꾸준히 해온 취미. 남편에게 스웨터를 떠주던 기억, 아이들 옷을 만들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은 바늘을 잡을 기력조차 없었다. 손가락 마디는 오랜 뜨개질로 약간 굵어져 있었고 손끝에는 희미한 굳은 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이제 갈 곳을 잃은 듯 무력하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오랫동안 착용한 듯한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본래 따뜻했지만 지금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학생 손녀 유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밝고 씩씩한 아이지만 할머니의 깊은 슬픔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괜찮다, 예. 하루카는 애써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유키는 할머니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요즘 이걸로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장도 보고 막 얼마나 편한데요. 할머니도 배우시면 좋을 텐데. 하루카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복잡하고 어려워. 에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키의 성화에도 하루카는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려웠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불안을 가져올 뿐이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전념했던 삶.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사소한 결정까지 대부분 남편이 주도했고 하루카는 그 그늘 아래서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 그 그늘이 사라지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혼자서도 잘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역시 나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무력감 사이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미호, 메이와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강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며칠 후 답답한 마음에 정처 없이 집을 나섰다. 한때 활기찼던 동네 상점과 셔터 내린 가게들이 늘어 을씨년스러웠다. 골목 안쪽으로 발길을 옮기다 우연히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다. 콩 볶는 집 켄. 낡았지만 정갈한 외관에 이끌려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고소한 커피 향이 코를 감쌌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주인인 듯한 30대 후반의 남자는 과묵해 보였다. 하루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녹는 듯했다. 뜨개질 좋아하시나 봐요. 무심한 듯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카페 주인 다나카 켄지가 하루카의 낡은 뜨개질 가방을 보고 있었다. 아, 조금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그 후로 하루카는 매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카페를 찾았다. 뜨개질 가방을 들고 가는 날도 있었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도 있었다. 켄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지만 하루카가 들어서면 늘 같은 창가 자리를 비워두고 따뜻한 커피를 내왔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시네요. 어느 날 켄지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그 말에 하루카는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매일 오후 카페에 오는 것. 그것이 하루카에게 생긴 첫 번째 작은 규칙이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주말에 찾아온 유키가 알록달록한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다. 사쿠라가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뜨개질 동호회 봄날의 뜨개방 회원 모집 안내였다. 할머니 뜨개질 솜씨 그냥 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나가보세요.
할머니 실력이면 여기서 완전 에이스. 하루카는 질색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싫다. 나는 그런데 못 가. 왜요? 재미있을 거예요. 친구도 사귀고. 나는 자신이 없어. 에이 할머니. 유키는 막무가내였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라며 다음 모임 날짜까지 확인했다. 이대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과 유키의 성화에 못 이겨 하루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호회 모임 날 하루카는 잔뜩 긴장한 채 커뮤니티 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모두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새로운 하루카에게는 어색한 시선만 던져졌다. 리더인 듯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스즈키 에츠코라고 소개했다.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처음 오셨군요. 사토씨, 어디까지 떠보셨어요? 하루카가 머뭇거리며 자신이 떴던 스웨터 이야기를 꺼내자 에츠코는 하루카의 뜨개 바늘 잡는 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뜨는데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네요.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셔야겠어요. 에츠코의 직설적인 지적에 하루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회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역시 나는 안 돼. 주눅이 든 하루카는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다시는 저곳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하루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서러움과 자기 연민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날 저녁 유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동호회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죠? 하루카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유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하루카는 평소처럼 켄지의 카페를 찾았다. 켄지는 하루카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듯 말없이 따뜻한 코코아를 내왔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켄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하루카는 망설이다 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켄지는 말없이 듣고 있더니 빈잔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가는 거죠. 뜨개질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켄지의 말은 비수처럼 하루카의 마음에 꽂혔다. 언제부터인가 뜨개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뜨개질을 하며 느꼈던 순수한 즐거움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 무렵 유키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려 애썼다. 처음에는 질색하던 하루카도 손녀의 끈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돋보기를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글자를 입력하고 사진을 보는 법을 배웠다. 실수투성이었지만 유키에와 할머니 대단해요 하는 칭찬에 조금씩 재미를 느꼈다. 멀리 사는 옛 친구에게서 온 라인 메시지를 유키의 도움으로 확인하고 서툰 답장을 보내는데 성공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뻤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주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메말랐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켄지의 말과 스마트폰을 통해 얻은 작은 용기. 하루카는 다시 한번 봄날의 뜨개방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뜨개질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두 번째 방문은 첫날보다는 조금 나았다. 여전히 회원들과 살갑게 어울리지는 못했지만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뜨개질을 했다. 에치코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하루카의 뜨개질을 지켜보았지만 이전처럼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회원에게 조언하는 내용을 귀동냥하며 하루카는 새로운 기법들을 조금씩 익혀나갔다. 하지만 겨울은 노인에게 가혹한 계절이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 하루카는 갑작스러운 오한과 고열로 쓰러졌다. 다행히 유키가 때마침 들러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렴 진단을 받았다. 며칠간의 입원 생활은 끔찍했다. 하얀 병실 천장, 밤새 귓가에 맴도는 기계 소리, 그리고 혼자라는 절망적인 외로움.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섬뜩한 공포가 엄습했다. 남편이 있었다면 곁을 지켜주었을 텐데 서러움에 밤새 눈물 흘렸다. 태어나는 날 유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 앞에는 작은 보온 죽통과 쪽지가 놓여 있었다.
켄지가 보낸 것이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기운 내시라고요.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따뜻한 생강향이 나는 죽을 한 숟갈 떠먹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했다. 며칠 후에는 유키를 통해 동호회 회원들이 보낸 과일 바구니와 위문 카드도 도착했다. 특히 에츠코가 보낸 짧은 메시지는 의외였다. 몸은 좀 어떠신가? 다음 모임에는 건강하게 나오시길. 깐깐하기만 한 줄 알았던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관심과 따뜻함에 하루카는 코끝이 찡해졌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배렴은 고통스러웠지만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과 보이지 않던 관계의 온기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하루카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켄지의 조언대로 매일 아침 동네 공원까지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숨이 찼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해 뜨는 모습, 계절의 미묘한 변화, 오가는 동네 사람들의 가벼운 목례 속에서 작은 감사함을 발견하려 애썼다. 스마트폰 사용도 제법 익숙해져서 유키가 알려준 만보기 앱으로 걸음수를 확인하고 친구와 꾸준히 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건강 정보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날씨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 봄날의 뜨개방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궁금한 것은 에츠코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에츠코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성실하게 배우려는 하루카의 자세를 인정하는 듯 전보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뜨개질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동호회에서는 봄을 맞아 열리는 사쿠라가와 지역 축제 부스에 전시할 공동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벚꽃을 모티브로 한 대형 블랭킷이었다. 에츠코는 하루카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섬세한 벚꽃 무늬 뜨기를 맡겼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다. 밤늦게까지 뜨개질에 몰두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피곤했지만 무언가에 다시 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뜨개질은 다시 하루카에게 의미와 활력을 찾아주었다. 드디어 초봄, 사쿠라가와 지역 축제 날이 밝았다. 화창한 봄날 아래 커뮤니티 센터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봄날의 뜨개방 부스에는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중앙에는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담긴 화사한 벚꽃 모티브 블랭킷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은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뜬 연보라색 봄쇼를 한쪽에 걸어두었다. 사람들이 부스에 모여들어 작품들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특히 공동 제작한 벚꽃 블랭킷은 단연 인기였다. 회원들은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며 기쁨을 나눴다. 하루카도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이 맡았던 벚꽃 무늬 부분이 전체 작품과 잘 어우러져 빛나는 것을 보니 감격스러웠다. 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색감이 아주... 한 중년 여성이 하루카의 쇼를 들어보이며 감탄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색깔은 참 고운데 요즘 스타일은 좀 아니네.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하루카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뿌듯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익숙한 자기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래, 내 솜씨는 역시 낡았어. 내가 한 부분은 저 블랭킷 전체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초라한 작품은 내놓지도 못했을 텐데.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하가 뒤섞여 눈앞이 흐릿해졌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조용히 뒤돌아서려는 순간 유키가 달려와 하루카의 팔을 잡았다. 할머니, 이것 봐요. 할머니 숄. 방금 저기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예쁘다고 사갔어요. 할머니 센스가 완전 글로벌하다니까. 유키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다. 그것이 손녀의 작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밝은 미소 앞에서 하루카는 잠시 멍해졌다. 그때 켄지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하루카 씨, 아까보다 표정이 훨씬 좋으시네요. 켄지는 평소처럼 무심한 듯 말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한 기운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에츠코가 팔짱을 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토 씨, 다음엔 좀 더 과감한 디자인에 도전해보시죠. 기본기는 이제 충분하니. 하루카는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다. 손녀의 해맑은 격려,
이웃 카페 주인의 조용한 지지, 깐깐한 뜨개질 선생의 서툰 인정,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들이었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의 슬픔이나 자괴감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뜨겁고 맑은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다. 하루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부족함과 가능성,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사쿠라가와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하루카의 일상에도 평온함이 깃들었다. 아침 산책길, 하루카는 스마트폰으로 활짝 핀 벚꽃 사진을 찍었다.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옛 친구에게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건강히 지내시죠? 짧은 안부 뒤에 용기를 내어 웃는 얼굴 이모티콘 하나를 덧붙였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루카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 당신 없이도 제법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났다. 오후에는 어김없이 켄지의 카페를 찾았다. 늘 앉던 창가 자리. 새로 산 연두빛 봄 실뭉치를 꺼내 뜨개 바늘을 잡았다. 무엇을 만들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다. 카페 안에는 고소한 커피 향이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연두빛 새싹들이 반짝였다. 혼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뜨개 바늘이 실 사이를 오가는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하루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함을 느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만들어낸 행복이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으니까. 뜨개질 코를 빠뜨렸을 때처럼 차분히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녀의 마음에도 창밖의 새싹처럼 조용하지만 굳건한 희망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루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또 다른 하루를 조용히 기다렸다.